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75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 WBC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을 역임하셨던 김상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 파트 2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역시 그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김상현 선수의 데뷔 초기부터 78년 9월 딱 5년이에요. 프로 데뷔를 73년 9월에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그 동양 타이틀을 획득하는 그 시기에 김상현 선수 또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김상현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된 이후 막바로 이제 세계 챔피언이 오르면서 걷는 행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챔피언이 되고 나서 3개월 후에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막바로 도전을 하지 않고 11월 18일에 그 논타이틀전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통타 키아트 바유팍디 국내에는 황충재 선수와도 했었고 여러 차례 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4회 KO시켰어요. 이 선수가 유명한 거는 그 세르반테스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느닷없이 세르반테스가 태국 원정을 가가지고 어디 무슨 야자수 나무 보이는 데서 뭐 이상한 야외에서 했는데 세르반테스를 한번 다운시키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통타 선수도 그 당시에 공식 전적은 10전이 안 되는 상태로 아마 세르반테스에게 도전을 했을 거예요. 비공식 전적은 100전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공인된 전적은 10전이 안 된 전적으로 했는데 이 선수 기억나는 게 그 링진가 이름이 나왔는데 읽질 못하겠더라고. 영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즘 몽골 선수들이나 그 동구권 선수들 이름이 나오면 네. 또 남아공화국 선수들 이름이 한 번에 이렇게 리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7, 80년대 가끔 이제 태국 선수가 미국에 원정을 가면은 미국 앵커가 통타에 하고 못 읽어가지고 자기네 영어인데 그 이름을 못 읽더라고. 굉장히 복잡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외모가 이 태국 사람 같지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흑인 혼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했는데 굉장한 펀쳐였는데 뭐 그 급성장을 했다가 그냥 급강하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김상현 선수로서는 몸 푸는 정도고 이때쯤이면 아마 무왕수린과의 시합은 이미 매치업이 돼 있었겠죠?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때 그 세계 타이틀을 잡아놓고 전초전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시합을 그냥 잡혀서 논타이틀을 치르고 난 후에 갑자기 세계 타이틀이 성사가 그러니까 된 것 이게 같습니다. 불가사의한 게 그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건데 한 달 12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 10일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건데 그렇죠. 보통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면 통상 그 한 3개월 전에는 이미 매치업이 뭐 결정이 캠프도 되죠. 차리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네. 정말 그 진짜 그 미스테리한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이었어요.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임준배 위원님께서 뭐 은어지만 아다리가 잘 맞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 잘 맞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이 당시면은 무왕수린이 마지막 방어전을 하고 브랭크가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눈부상 네. 때문에. 저는 통타 선수와의 경기를 TV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버디샷으로 침몰시킨 경기 같은데 저는 이 시합도 TV에 기억이 없어요. 네, 저도 기억이 네. 안 납니다. 이건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타 선수는 하여간 저는 기억나는 게 태국 선수인데 흑인같이 생겨서 혼혈한가 보다 그 생각은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시합이 아니고 세르반테스와 이 시합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보고 이 선수는 태국 선수인데 왜 이렇게 생겼지 했던 그 기억밖에 없고 김상현 선수와 통타의 시합은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알지 본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이 시합. 지금 그 방어 기간이 길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왕수린 브랭크가 길었죠. 블랭크가 길어서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요 시기를 넘어가면은 그때마다 이 저 방어 기간 만료 제도가 있었잖아요. 의무 방어전. 의무 방어전. 네. 그래서 지명 방어전. 그 6개월에 네.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일정 때문에 이런 일정이 잡힌 거라고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명 방어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헤비급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방어전 그렇죠. 자체를 방어전 한동안 자체를, 안 하면은 박탈이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맞춰진 게 아닌가.
김상현 선수가 세계 타이틀 도전했을 당시 랭킹이 높진 않았겠죠? 아 그렇죠. 막바로 이제 동양 챔피언이 네.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8위나 9위쯤 되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히 기억이 뭐 안 한- 납니다. 그냥 동양 챔피언 됐으니까 8위나 뭐 네. 7, 8위, 9위 뭐 그 정도 올려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왕수린도 뭐 그냥 그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왔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죽하면 취재 기자들이 무왕수린 그 연습장을 찾아갔는데 마치 무왕수린은 자기가 챔피언인 것처럼 무왕수린 챔피언이죠. 아, 이긴 것처럼. 당연히 이긴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긴 것처럼 약간 좀 건방진 느낌이 들 정도로 도도했다. 아 근데 이제 무왕수리는 원래 캐릭터가 그래요. 그 일본 와서도 아가씨들하고 뭐 막 그 껴안고 놀 거, 놀러,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시합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온 것 그 같은 느낌이 성향 들었다는 자체가, 거죠. 성격 자체가 무슨 유람하러 온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 좀 생긴 것도 그렇지만 물론 뭐 말년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항상 그 즐거운 이미지, 그 심각한 거랑은 전혀 없는. 그리고 공식 경기 3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 거는 네.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합을 보면 그 살인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 링 바깥에서는 아주 그 막 떠들고 웃고 뭐 연습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시합에서 그 상대를 또 속된 말로 그 조지는 거 보면은 정말 잔인할 만큼 아주 처참하게 유린시키는 그런 아주 그 살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무왕수린이 1패를 당한 게 있지만 그게 세계 타이틀 매치 실격패였으니까요. 저 베라스케스라고 스페인 원정 가서 네, 그 공 올린 다음에 뒷덜미 쳐가지고 상대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리턴 매치에서는 아, 바로 바로 뺏어오잖아요. 바로 2라운드에 뭐 4번인가 다운 시키면서 바로 이제 이기죠. 예. 그래서 워낙 그 무왕수린의 전설 이게 대단했고 사실상 무패였기 때문에 김상현이 이긴다고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좀 과대포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왕수리는 한참 과대포장돼 있고 네. 김상현은 너무 베일에 쌓여져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과대포장의 이미지가 널리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 김은국 선배가 한동안 저 복싱을 하셨었대요. 네, 그렇군요. 체육관에 다녔었는데 그때 자기 별명이 무왕수린이었다. 아, 좀 비슷합니다. 약간 생긴 게 좀 예. 비슷하다 그래서 약간 네. 웃기게 생겼으면서 코스염 있고. 네, 별명이 무왕수린이었답니다. 이 무왕수리는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 말년은 안 좋았어요. 아, 그렇죠. 예, 해가지고 재산 탕진 다 하고 나중에 거의 뭐 그 태국에서 뭐 거리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렇게 사는데 이제 복싱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 좀 도움도 받고 하다가 무왕수린이 실명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명도 하고 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무왕수린 선수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5, 6년 됐죠 지금? 정확히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뭐 말년은 상당히 안 좋았던 뭐 나중에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웰터급으로 월장해서 경기를 하다가 황충재 선수한테 방콕에서 네, 동양태평양 웰터급 타이틀 매치 일방적으로 밀리고 졌죠. 판정으로 졌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답니다. KO가 근데 아니고. 황충재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9라운드에 다운 시켰을 때 더 들어가면 이제 KO 승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선배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아웃복싱을 좀 시험하고 싶어서 자기가 일부러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들어가면 럭키펀치에 걸릴 가능성도 좀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무왕수리는 정말 테크닉은 보잘것없는데 좌우 왼쪽 오른쪽 한 방씩은 갖고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암만 뭐 그 전성기를 지났어도 약간 뭐 더구나 적지기 때문에 조심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판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여간 이 무왕수리는 지금까지도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3전 만에 세계 타이틀을 땄다는 그 기록도 있지만 좀 그 일반적으로 뭐 실력이 뛰어났다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고 기행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상당히 캐릭터가 강했던 그런 선수였죠. 70년대 마초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것인 냄새가 좀 나고 정말 그때 그 수컷 본능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70년대 복싱 많이 본 사람은 무왕수린, 쿠에바스 피피노 쿠에바스 뭐 이런 선수를 보다가 네. 지금 뭐 메이웨더부터 시작한 데빈 헨리라든지 요즘 뭐 한참 뜨는 뭐 샤크 스티븐스 이런 선수들 시합을 보면 복싱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쿠에바스도 그렇고 무왕수린도 그렇고 죽을 때 죽더라도
결코 뭐 그 타격을 그 겁내지 않는 거기다가 일발 필도의 강타인데 그런 시합에 이게 젖어 있다가 요즘 시합을 보면 참 글쎄요 테크닉적으로는 굉장히 그 발전을 많이 했지만 어떤 그 처절함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70년대 팬들이 복싱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70년대지만 70년대답지 않은 복싱을 했던 선수 중엔 저 구스타포 바야스 아르헨티나 그 선수 선수는 80년대라고, 80년대라고 봐야죠. 80년대라고 봐야 하나요? 네. 배석철 선수한테 이게 네, 81 년입니다. 81년도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국내에 기사가 나왔냐면은 전통적인 복싱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이 선수는 좀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선수 경기 때는 공 대신에 이렇게 빔빔 이렇게 부저를 울리고 차인벨 같은 걸 울리고 팬들이 열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에 미소를 띠면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신개념의 복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뭐 몬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대개가 불파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70년대 아르헨티나를 대표한 선수 세르히오 팔마라고 주니어 페더급인데 그 선수도 불파이터였고 김종철 선수가 한때 도전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뭐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라든지 뭐 우리나라 왔던 데마르코라든지 롤단이라든지 네. 그런 불파이터가 많았고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구스타포 바야스와 또 페드로 데시마 뭐 이런 선수. 그다음에 데시마도 그래도 강타자였는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 버전 같지는 않아. 최영수 선수와 그 챔피언 우고 우고 파스. 파스가 이제 그 구스타포 바야스 같은 그 부류죠 이제. 우고 파스 시합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전적이 나올 수 저전적이 있나? 나올 수 있나 해가지고 세계 뭐 랭킹도 그렇고 어떻게 저전적이 나올 수 있나 해서 1위였죠. 우고 파스가 1위고. 김세드라고 그 시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쓰자면 저는 전적에 비해서 정말 저거는 믿을 수 없었던 게 게리 쿤이었습니다. 위대한 백인의 희망이었던 게 헤비급 게리 복서. 쿤이 쿤이는 좀 다른 것이 네. 홈즈에게 도전할 때 전적이 25전 전승 21KO 승이었는데 보여줬던 경기들이 화력이 대단했어요. 켄 노턴을 1라운드에 보낸 경기도 뭐, 있고 론라일도 그렇고 시켰고. 거의 뭐 늑골을 부러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 단발은 정말 특히 대단했죠. 그 어퍼와 훅을 믹스한 듯한 각도, 그러니까 어퍼의 각도인데 그 각도로 보디와 어떤 그 안면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쿠니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시에 기대가 평가가 좀 높았어요. 엇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쿠니가 그 당시에 홈즈를 안 만나고 뭐 마이크 위버라든지 WBA는 계속 챔피언이 네. 교체되니까 뭐 독스라든지 마이크 그렉 위버 페이지라든지 게리코 네, 해체라든지 네, 이런 선수 만났으면 이겼을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 단 한 가지 이제 흠이라면 내구력이 좀 약한 게 결과적으로 근데 내구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됐을 때였죠. 홈즈랑 했을 때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물론 백인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프리미엄도 있었지만 1,0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트가 내가 됐죠. 그 3년 전에 총회 가서 쿠니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했더니 되게 좋아하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멋있게 늙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게 늙었어요 지금. 그 쿠니도 그 옛날 그 얼굴이 그대로 가면서 그 곱게 늙은 그래서 아주 인상이 상당히 예, 선해졌어요. 그래서 역시 뭐 보니까 뭐 그 신장이나 어마어마한데 아주 그 맘씨 좋은 어디 미국 남부 아저씨 같은데 사진 한 장 찍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복서들도 나중에 후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멋있게 곱게 늙은 분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야, 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거를 어떻게 보면 얼굴에서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왕수리는 태국에서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게 다른 선수들은 되게 뭐 플라이급, 주니어 플라이급, 벤텀급 요 경량급 상관인데 위주였죠. 그렇죠. 태국에서 주니어 웰터급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헤비급 챔피언 나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헤비급 챔피언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무왕수린 경우는 사실 그 호세 슐레이만 회장의 비호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무에타이와 연관이 있는 네, 거죠. 네. 슐레이만 회장이 이제 그 태국에 초청돼서 그 무에타이를 보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매료가 돼서 WBC 산하에 무에타이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또 그 무에타이 선수들에 대한 우대 그런 자격을 줬기 때문에 3전 만에 또 도전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슐레이만의 눈이 틀리지 않은 거죠. 이 선수가 3전 만에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것은 제대로 아마 그 선수에 대한 걸 짚어본 걸 겁니다. 나중에 장정구 선수에게 도전할 때 첫 도전 때 소트 치탈라타가
3전, 뭐 공식 5전. 공식 전적은 7전이 안 됐던 걸로 알려져 9전인가 있는데 8전인가 7전. 아 그것도 공인된 그것도 안 전적이 아니라 됐던 부풀려서 것 온 같아요. 겁니다. 부풀려서. 그래서 그때도 의구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소트 치탈라타는 자기가 훌륭한 선수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으니까요. 뭐 소트하고 소트 치타라타하고 사이언스 하머스는 결이 틀리죠. 다르죠. 네. 아, 그 전적이 네. 일천한 상황에서 세계 도전했다는 점에서 뭐그 말씀을 그런 드리는 경우는 비라폴도 세계 네. 타이틀 도전이 뭐 4전만인가요? 뭐 파이어 푼타라트도 파이어 푼타라타도 3전 만에 권순천 네. 선수에도 도전을 했고 네. 지는 바람에 한 1, 2전 더 했지만 어쨌든 무에타이나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은 WBC에서는 그 무에타이의 어떤 캐리어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태국에서 의외로 네. 빠른 그 세계 도전이 많았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괴물로 불리던 그 무왕수린과 김상현 선수의 대전이 발표가 되고 저도 뭐 이때까지 김상현 선수의 경기를 보지 못했었으니까 그 결정됐다는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적잖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될까?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생각지 못한 아주 그 즐거움을 줬던. 아 그렇죠. 예, 그래서 TBC 중계를 하는데 TBC 중계였습니다. 시합장도 아까도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합장도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볼 수 없는 관중수. 그 스탠드가 막 거의 비어 있고 네, 듬성듬성 있고 그 전에 우리나라의 소위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그 나던 함성 소리도 안 되는. 그런데 정말 그 상대는 세계적으로 물론 썩어도 준치라고 이미 그 어떻게 보면 네, 세계에 이름값이 접었지만 높은 선수였죠. 어쨌든 뭐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를 데려다가 하는데 이 시합은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김상현 선수 조심스럽게 시합에 임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왕수령에게 거리를 대주지 않고 무왕수령은 그 자기 특유의 그 약간 사마귀가 왜 앞발을 벌린 듯한 그 폼, 오픈 스탠스. 예, 오픈 스탠스를 해가지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뭐 김상현 선수의 주먹을 맞고도 뭐 전혀 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지. 단 눈이 뭐 그래서 그런지 김상현 선수가 작전을 잘 쓰고 거리를 안 줘서 그런지 유효타를 이제 못 맞히지만 뭔가 포인트는 이기고 있는데 계속 불안한 게 잘못 걸리면 한 방만 맞으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무왕수린이 맞으면서도 웃잖아요. 웃어요. 네. 네, 웃어요. 네. 김상현 선수가 그때 검정색에 가까운 자주색 트렁크였고 네. 무왕수린이 약간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것 같은 그 꽃자주 같은 뭐 그런 뭐 거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김상현 선수 이때 이제 주간 스포츠 기사를 보면은 1라운드, 2라운드를 한 다음에 코너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식 별거 아니네. 확 밀어붙일까 해. 그러니까 세컨드가 참아라. 어차피 이기는 경기니까 안전 운행을 하다가 후반에 밀어붙이자. 그래서 거리를 안 주고 그런 경기를 근데 했다고 그 시합을 했습니다. 보면은 김상현 선수가 라운드가 갈수록 주먹 강도가 점점 세져요. 자신감이 더 처음에는 붙는 뭐 것 같아요. 거리 잡는 식의 툭툭거리다가 무왕수린이 뭐 들어와도 뭐 전혀 뭐 접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주먹 강도가 세져지죠. 김상현 선수의 발을 무왕수린이 전혀 못 잡더라고요. 근데 불안불안하긴 한데 못 잡아요. 그게 그동안에 이제 무왕수린을 시합을 보면은 김상현 선수보다 발 빠른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언젠간 잡더라고. 쫓아가서 그냥 패대기를 치더라도 뭐 스텝으로 밟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서 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상현 선수가 그렇게 강인한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포인트는 이기고 있는데 계속 불안한 마치 최충일이 리몬샵 같이 뭐 그런 느낌의 이거 잘못 맞으면 갈 텐데 하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결국은 뭐 무왕수린하고 통쾌하게 아주 그냥 큰 대자로 뻗게 만들었죠. 예. 13라운드에 들어간 엄청난 콤비네이션, 그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한 14초, 15초 정도로 롱카우트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길게 뻗어서 의미는 없지만 마치 그게 제 눈에는 위대한 챔피언에 대한 마지막 예우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게 그냥 추측이 여담인데 무왕수린이 다운이 됐는데 네. 큰 대자로 뻗었지만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정신이 멀쩡했던 것 같고 제 그냥 혼자 생각엔 어차피 질 거 멋있게 사진이라도 멋있게 찍혀보자 하고 일부러 더 그 오버 액션 같이 쓰러진 것 같은 느낌도 받았던 게
무항수린이 그 뭐 글쎄 뭐 못 일어날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 얼굴 상태로 보면은. 근데 약간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돼서 제가 떠오르는 게 처음에는 맞고 나서 엉덩방아를 찢는 정도의 다운이었어요. 네. 근데 엉덩방아 자세에서 한동안 있다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양 글러브를 이렇게 그 캔버스에 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뒤로 그냥 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태국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KO신이 강렬한 게 어차피 이건 내가 지는 거다 하면 더 멋있게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태국 선수들 KO되는 거 보면 아주 그 좀 오버 액션 같은 저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무항수린도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 처음엔 그렇게 큰 다운 같이 안 돼 보였는데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뒤로 벌렁 아주 큰 데처럼 뻗어버렸거든요. 그 인터벌 두는 기간에 생각을 했나 보네요.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이왕 일어날까 넘어갈까.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이왕 지는 거 멋있게 그냥 사진이라도 잘 나오게 할까 뭐 그랬나 본데 뭐 일어났어도 안 됐을 거예요. 일어났어도 뭐 예. 이미 그러니까 이제 안 일어나고 네.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태국 선수들 시합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게 저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 된다 싶은데 뭐 이렇게 좀 어영부영 있으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아주 기절한 것 같이 KO되는 그런 씬이 의외로 태국 애들이 많아요. 이 경기를 보면은 7라운드부터 13라운드 KO 될 때까지는 김상현 선수가 거의 일방적으로 네. 때리죠. 근데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치고 야금야금 네. 예. 근데 거의 무항수린이 반격을 안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감질나는 경기였어요. 넘어갈 듯 왜 안 그렇고 넘어가나. 그렇고 사실 김상현 선수의 주먹에 무항수린이 쓰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뭐 물론 내상을 받았겠지만 전혀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 제스처도 쓰고 막 웃고 그러니까 김상현 선수도 이제 그 계속적인 끊임없는 공격은 이제 중간에서 또 멈춰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땄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페이스 잡고 거리 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을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칸이 끝까지 말렸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기는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렇죠. 들어갈 괜히 이유가 들어가다가 없다. 한 대 걸리면은 진짜 네. 그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셈이 되니까. 근데 하여간 이 시합은 지금 봐도 좀 불가사의한 게 갑자기 이루어진 중량급의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 또 예상치 못한 승리. 그것도 좀 나라 전체가 그 연말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별로 이제 사실 12월 말에는 복싱 시합 안 하거든요. 그랬죠. 예. 국내에서. 보통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그 이유는 운동 경기를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말일에 잡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는 단군 일의 호황이라고 할 만큼 경기가 좋았고요. 그랬나? 그러니까 택시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니까 뭐 합승 제도가 만연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동시에 세계 타이틀을 2개를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뭔가 이 선진국이 된 것 같고 국격이 한 단계 올라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때 아닌가요? 복수 챔피언을 보유한 나라. 하여간 좀 뿌듯했죠. 뿌듯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몇 달에 한 번씩 국내에서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나오는 시대고 야 이게 세계 챔피언이 이렇게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타이틀을 그 세계 챔피언이 우리나라 선수가 돼가지고 후에 장정구나 유명우 선수처럼 또 박영균 선수처럼 막 7차, 8차, 9차, 10차 이렇게 방어하는 거는 이제 엄두가 안 났고 그때 동양 기록이 마지막 오이치의 6차 방어였나요? 그건 일본 기록. 일본 기록. 네, 일본 기록이었고 동양 기록은 아마 에로르데가 9차인가? 플래시 엘로르데가 있군요. 8차인가 7차인지 8차인지 8차인가 뭐 그게 아마 이제 에로르데가 동양 기록이었을 것 같고 일본은 이제 고바야시 히로시가 6차까지 방은 게 와지마도 최장 기록이었다가 그걸 이제 와지마가 6차를 동률을 이뤄서 나름 일본은 그 굉장히 거기에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바마 사우가 그 6차를 앞두고 죽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오바마 사우는 5차 방어전 다리가 빈 상태에서 치어노에게 이제 다리가 접질렸죠. 네. 네. 오바마 사우 경기는 레전드. 그리고 그 올란도 아무레스와의 경기도 대역전극이었고 하나가다 스스무 시합 하나 재미없었고 벨크리크 차르트반차이 시합도 그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정말 전설이죠. 스포츠카를 몰다가 그것 오픈카였죠. 그렇죠. 왠지 모르게 오바 마사오다운 최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오바마 사우드가 계속 살아서 좀 더 그 캐리어를 이어나갔으면 플라이급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을 텐데. 아마 체급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낙 장신이었기 때문에. 그죠. 70까지도 충분히 72 정도 되는 장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시합이 일단 격전이에요. 모든 시합이. 재밌어요. 네. 관중들을 그 피를 끓게 하는 네, 모든 그런 시합이 그 격전이기 네, 때문에. 매료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인기 복수였죠. 외모는 좀 가냘픈데 그 시합 자체는 굉장히 격전이었기 때문에. 예, 다리가 접질린 상태에서 앞에 등을 기대고 거의 스탠딩 복싱을 하면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상 무왕수린과 김상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세계 챔피언으로 김성준 선수가 있었지만 김성준 선수가 멜린데스와의 1차 방어전에서 말 많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무승부를 거뒀던 상황이라 뭐 논란이고 뭐고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멜린데스 졌죠 사실. 그 멜린데스도 참 임팩트 없었고, 아 정말 그 시합은 보면서 김성준 선수의 1, 2차 방어전은 정말 그 짜증이 나서 손에 땀이 나는. 시오니 카루포와의 2차 방어전 더구나 시오니 카르포전은 아주 더울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가서 봤어요. 멜린데스와의 1차 방어전은 또 어느 정도로 엉망이었냐면은 멜린데스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었나요? 네, 도미니카.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활동을 했죠, 네. 주로. 예. 그런데 국가를 입수를 못 해가지고 예. 멜린데스가 마이크 잡고. 네, 그래서 멜린데스가 자기가 부르겠다 그러고 네.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불렀고 관중들이 주최 측의 그 무성의함을 질타하는 뜻으로 이게 좀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멜린데스가 그 국가 부를 때 이렇게 박수 쳤습니다. 이렇게 박자 맞춰주면서. 그게 아마 멜린데스가 베네수엘라에서 활동을 해서 프로모터 쪽도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국적이라는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그 있는 거예요. 남미 애들은 도미니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애들은 물론 국적도 중요하지만 거의 같이 활동을 해요. 콜롬비아. 그런 경우가 많죠.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래서 특별한 이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니까 3차 방어전 때는 도미니카 대사관이 그때만 해도 아마 일본에 있었고 한국 대사는 주1 대사가 겸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 2명을 불러다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국가를 불렀죠. 육성으로. 그래서 멜린데스와의 1차 방어전은 뭐 정말 정말 지금까지도 생각해도 그 아주 지루했던 경기를 뽑아도 아마 거기 들어갈 정도로 그랬던 근데 건데. 저는 가슴이 짠했던 게 이제 김성준 선수의 풀 레코드를 보니까 멜린데스가 도미니카로 마지막에 김성준 선수를 불러서 네. 한번 10라운드 네. 판정승을 네, 거두잖아요. 원정하죠. 멜린데스 선수의 한풀이랄까? 그리고 김성준 선수가 말년에는 좀 테스터가 돼가지고 박찬희 선수한테 2차 방어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직후였나? 칸토 선수가 또 멕시코로 네, 멕시코 원정 가서 칸타우도 했고 해외 원정을 많이 갔어요 말년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뭐 마다 않고 갔어요. 중남미든 뭐 어디든 마다 않고 갔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챔피언이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렇게 환영을 했고 또 네. 마다하지 않았고. 뭐 김성준 선수도 뭐 마다 않고 다니는 그냥 파이터였죠 진짜로. 그리고 KO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오고마 쇼츠가 그 아웃복싱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 이렇게 사인상 무왕수린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KO승을 거두면서 뭐 전 국민들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복싱 팬들도 우와 저런 선수가 다 있구나라고 아마 상당히 놀랐던 그런 그 충격적인 일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아까 그 장 박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우리 국격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뿌듯했습니다. 품격을 좀 느낄 수 있는 복싱 팬으로서도 네.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그 세모가 됐어요. 그리고 2달 뒤에 그 에디 보일레스 선수를 논타이틀전에서 3라운드 KO로 꺾죠. 이 경기도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었는데 전호연 매니저가 그 김상현 선수를 세계 챔피언을 만들면서 김성준, 김상현 두 세계 챔피언을 모두 휘하에 이제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복싱 흥행의 어떤 대부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이제 디딤돌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김상현 선수를 장정구 선수나 뭐 김철호 선수, 뭐 이승훈 선수 이런 식으로 초기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챔피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동양 챔피언이 된 이후에 김상현 선수를 이제 뒷바라지하면서 그 흥행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계 챔피언들의 논타이틀전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논타이틀을 여러 차례 시키게 되는데 한 달 뒤인 79년 3월 17일에는 그 전 세계 챔피언이었죠. 리카르도 아레돈도를 불러서 또 6라운드 KO로 누르게 됩니다. 이 아레돈도 선수에 대해서 임준비님 소개해 주시죠. 아레돈도 선수는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WBC 챔피언을 역임했고 5차까지 방어했었죠. 그렇죠. 네, 6차에서 시바다에게 졌는데 5차 중에 세 번을 일본에서 했죠. 3번인가요? 4번인가요? 3번입니다. 아폴로 요시오, 오카베스, 가시아바 모리토, 오카베 스스모. 그러니까 일본 통이에요. 시바다까지 4번이죠. 4번이죠. 그래서 시바다 뺏긴 분야기. 것까지. 예. 예. 그래서 일본에 주로 와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었고 뭐 걸출하진 않지만 장신의 그런 선수였고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시절에 김현치 선수와 서울 매치업이 거의 성사됐다가 그때 됐으면 정말 승률이 높았어요, 승산이. 그 일본 쪽에서 이제 인터셉트 당했죠. 그렇죠. 예, 가시아바물이 또. 예, 만불인가요? 5,000불을 더 불러가지고 예, 그게 무산됐던 선수인데 뭐 김상현 선수와 시합할 때는 이제 거의 반은퇴 상태 같이 와가지고 자기 본래 체급도 아니고 주니어 웰터로 뛰었는데 예, 그 당시에 기억은 이제 그 꿈의 선수죠. 리카르도 아레돈도가 세계 챔피언일 때 우리나라에 왔었을 수도 있었던 있는. 선수가 뭐 말년이지만 어차피 와가지고 뭐 대리만족이지만 김상현 선수에게 아주 처참하게 케어가 되죠. 예. 근데 그 의외로 이때 악평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레돈도가 챔피언 타이틀 시바다에게 뺏긴 게 74년이잖아요. 74년. 그리고 5년 동안 승보다 패가 몇 배 많아요. 그죠? 예, 거의 반 은퇴 상태고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연패에 빠져서 돌아다닐 때였는데 5라운드까지는 거의 그 양 선수의 주먹 교환이 없는 그런 범전으로 가다 이제 그러니까 6라운드에 아주 통쾌하게 이겼는데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한 것 같고 나는 왜 도대체 여기서 갑자기 아레돈도를 왜 불렀는지 그런 것도 되게 약간 이 김상현 선수의 이 캐리어를 보면은 아니 왜 이 선수가 왜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 하는 게 많은데 아레돈도도 이게 느닷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어전 사이에 두 번의 논타이틀을 하는 경우는 70년대만 해도 거의 없었던 거 아닌가요? 김기수 선수 때는 김성준 선수가 논타이틀을 했죠.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그리고 유재두 선수 같은 경우는 동양 타이틀 방어전도 하고 유재두 네, 선수 그거는 이제 논타이틀도 하고. 미들급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와지마 이긴 다음에 오자키 노부요시 불러다가 미들 동해 타이틀 매치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타이틀 챔피언도 그 타이틀 매치 사이사이에 그 논타이틀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왔으니까지만 이 아레돈도가 웃기는 게 세계 챔피언 시절에 패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와서 논타이틀로 해가지고 그 시바다에게 뺏기기 전에 우에아레아스스네 우에한테 논타이틀에서 지고 멕시코 자국에서 멕시코 랭커한테 TKO 되고 세계 챔피언 돼서 논타이틀 방어전 하기 전에 논타이틀을 2번을 2연패를 해요. 그리고 일본 와서 또 방어에는 성공하고.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체중을 이제 그 주니어 라이트 넘어서 했는데 그 아론소 곤잘레스라는 선수한테 멕시코 그 무명은 아니지만 멕시코 TKO가 돼요.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타이틀 매치만 하면 정신 차리고 하는지 일본용 선수죠. 네, 사실 이기고. 3, 4, 5차 방어전을 다 일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수준도 그렇고 이미 아마 다른 나라에 가서 방어전을 했다면 뺏겼을 공산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 선수를 김현치 선수가 불러왔으면은 진짜 그 정말 승산이 높았습니다. 빌라폴로와의 시합도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승산이 높았던 시합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일본 바둑계의 저 후지사와 슈코라고 괴물, 그러니까 기성전의 그 사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기성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작, 경마, 도박 이런 거를 하다가 나는 1년에 4판만 이기면 된다. 이게 아마 아레돈도 선수의 아니 그래서 철학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네요. 아레돈도뿐만 아니고 뭐 세르반테스도 그렇고 듀란도 그렇고 그 세계 챔피언 되고 논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듀란도 논타이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헤수스에게 졌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아르게오도 빌로마 페르난데스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 타이틀을 갖고 논타이틀 하다 가끔 봉변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논타이틀도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칸토도 논- 마찬가지고. 논타이틀전으로 기획했다가 칸토도 이그나시오 스피너한테 졌나 무승부해가지고 무승부했죠. 그래가지고 다시 타이틀 매치 해가지고 이기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경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논타이틀 매치를 하기로 해서 중량을 쟀더니 그게 중량 안쪽이어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계약 다시 해가지고 세계 타이틀 매치로 한 적도 한 경기인가 두 경기 누구 경기?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타이틀 매치를 하려다가 일본에 그 호라시오 아카발라가 왔다가 체중이 넘어가서 부랴부랴 논타이틀 했던 건 내가 기억이 나는데 글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것도 그런- 이 당시만 해도 네. 가능성이 있는 그럴 수도 얘기죠. 있겠네. 그리고 아레돈도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상현 선수가 이제 링에 올라가면서 그 기자들한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이 참 없네 얘.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이제 그 주간 스포츠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세계 챔피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지방 선수라 그래도 세계 챔피언이 되고 또 두 번이나 논타이틀 매치를 갖고 상대 선수도 전직 세계 챔피언이라면 이 정도라면은 관중들이 복싱 팬으로서 자리를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김상현 선수가 무왕술이라는 그 거목을 잡았지만 아직도 지명도에서는 뭐 세계 챔피언으로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김상현 선수가 후에 나오겠지만 사실 진짜 온 국민이 한테 널리 알려진 거는 일본 가서의 방어전 때 정말로 그 요카이 마사. 했고, 네.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무왕수린 같은 그 거목을 침몰시키고 온 복싱 팬이 열광을 했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만 해도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러니까 매스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사가 많이 안 나왔던 게 김상현 선수의 지명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연말에는 뭐 기사거리가 많은 차이가 그 스포츠에 대한 할애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TV도 12월 30, 30일이면 뭐 10대 가수 쇼, 무슨 쇼, 뭐 이런 쪽 그 연애 프로, 그 다음에 뭐 지난해 그전 네, 연말 결산. 연말 결산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 쪽에 할애되는 게 없었고, 축구, 야구도 이제 이미 시즌 끝나고 다 조용할 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할애도 덜 됐기 때문에 아까 뭐 무왕수린 이기고 뭐 온 국민이 저거 했대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용한 승리였고, 제 생각으로는 김상현 선수는 요카이를 이기면서 아주 정말 그 범국민적으로 그 인지도가 커졌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실 아레돈도와 시합 때만 해도 약간은 아직까지도 세계 챔피언이지만 그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상태였죠. 그 요까지까지 가기 전에 기세피한테 이긴 후에는 그 그렇죠. 지명도가 상당해졌죠. 그러니까 기세페 시합부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요카이 때 만개를 한 거죠. 예. 이제 아레돈도와의 경기가 79년 3월 17일인데 네. 여기서 2주 후에 박찬희 선수가 아닙니다. 다음 날이에요. 3월 18일에. 3월 18일 날 이겼어요. 다음 날이었나요? 네, 박찬희 네. 선수가 박찬희 챔피언이 선수가 미켈 칸토 선수에게 정말 대차에 완벽한 15라운드 판정승을 거두면서 트로이카 체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계 챔피언 획득도 네. 김성준이나 박찬희 선수가 챔피언 됐을 때와 김상현 선수가 됐을 때를 비교하면 모든 임팩트나 모든 여건이 김상현 선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인기를 따졌을 때도 김상현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세계 챔피언이 되기 이전에 박찬희 선수가 훨씬 높았죠. 그렇죠. 박찬희 선수는 누구나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생각했고 이때 또 박찬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일간 스포츠 타이틀이 박찬희 만만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게 좀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 공중파의 위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 데뷔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텔레비전 중계 방송을 박찬희 해줬으니까. 선수는 매 경기 다 네. TV 커버가 그렇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실 지금같이 뭐 매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파의 그 위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채널이 3개밖에 네, 없을 그렇기 때니까. 박찬희 선수는 이미 세계 챔피언 되기 네. 전부터 뭐 그 인지도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였기 때문에. 김상현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되면서 아예 그 근거지를 서울로 옮겨서 활동을 했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방송국에 초청해서 이런저런 게스트로도 좀 나가고 그런 기회가 많았을 텐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방송도 원활하게 되진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하면 참 그 저거지만 70년대 초반만 해도 부산 경기를 구덕체육관에서 낮에 했던 이유가, 그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낮에 해야지 그 필름을 공수를 비행기로 해서, 공수해서
서울 네. 스튜디오에 와서 저녁 때 MBC 곤투에서 틀기 때문에 낮에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온 동시 방송이 그때는 안 됐고, 어려웠죠. 예, 그때는. 그래서 그 지방 시합은 녹화 필름을 갖고 서울로 공수를 해서 여기서 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합 수에 비해서 방송되는 그 찬스도 적었고. 그러니까 세계 타이틀 매치 정도 되면 중계차를 지방까지 내려보낼 수 있지만 중계차라는 게 그때 전국에 몇 대 없던 정말 귀중한 물건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땠냐면 서울에서 드라마를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강남 가족 드라마 10회를 서울에서 봤어요. 부산 가면은 일주일 후에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딜레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연속곡마저도. 그게 뭐냐면 이 동시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방송하고 그 필름이 아마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일주일씩 딜레이가 됐어요. 지방은. 그 뭐 부산이 그 정도면 대전, 대구, 광주는 더 할 말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 네. TBC가 안 나오는 지역이 많았어요. TBC는 그렇죠. 서울, 부산만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선수의 그더그 찬스가 없었죠. 덜 알려진 예, 거죠. 예. 그 박찬희 선수는 뭐 MBC 곤투로 그냥 데뷔 전부터 네. 해가지고 박찬희 선수는 바로 다음 날 부산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지만 그건 전국으로 생중계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리고 뭐 중계차가 간 거죠. 그리고 관중 분위기도 틀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KBS가 80년대 그 TBC와 통폐합하기 전까지는 복싱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TBC가 많이 했죠. 네, 프로 복싱 프로그램은 TBC와 MBC만 했었죠. 그러니까 TBC 선수들이 그래서 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은 MBC 쪽에서 소속된 선수보다 TBC 소속된 선수의 시합을 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오영호 선수가 대표 주자였죠. 예. 오영호 선수 나중에 이제 MBC 쪽에서도 그렇죠, 했으니까. 추후에. 예. 했지만 동양 챔피언 되기 전까지는 TBC. TBC의 간판 스타는 카라스키아를 이긴 홍수환. 뭐 홍선수. 그것도 잠깐이죠. 원래 MBC 스카우트 원래- 단골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MBC 챔피언 스카우트 단골이었죠. 나중에 그러니까 타이틀 잃고 나서 이제 TBC 쪽으로 옮겨서 활동을 그 했어요. 유재두 선수도 뭐 저거였고. MBC였고요. 이제 그 TBC 하면은 이제 김현 선수도 나중에 MBC로 갔구나. 김현 선수 초창기가 이제 TBC였고 허버트강 이런 선수가. 근데 김현 선수도 어차피 이제 MBC 쪽으로 가가지고 이창길 선수도 MBC 챔피언 스카우트 단골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에 비하면 어떤 노출 기회가 김상현 선수 참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불리함을 뚫고 어쨌든 그 승승장구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됐고, 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세계 타이틀 따고 논 타이틀 2개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빨리 가죠. 뭐 아니요 급하게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2부는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리고 3부에서 그 김상현 선수의 1차 방어전 다운을 주고받았던 피츠로이 기세피 선수와의 경기부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엔딩은 장원재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치미 같은 시원한 복싱을 펼쳤던 김상현 선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립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 팬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역시 태국 선수를 깨뜨려가지고요. 오늘 예상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5대5 또 이 경기가 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13라운드까지 간 것도 무항승인의 슬로우 스타트, 김상현의 계산된 침착성 이런 걸 같죠. 오늘 승리의 요인은 한마디로 스피드 그리고 무항수린의 훈련 부족. 옛날의 무항순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때려놓쳤는 강한 그 정신력 이런 것이 다 집합되어 됐어요. 자,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차 방어전에서 무너지는 무항순인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통쾌합니다. 동감합니다. 물론 그 포인트면으로는 확실히 따왔지만요. 완전히 그 두말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몇 개 큰